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이거 자체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웃긴데, 세부적인 항목을 들어가 보면 더 내용이 웃깁니다. 일단 청년들한테만 이것을 좀 제공하겠다라는, 검토를 해라 라는 그런 지시였고요. 이 지시가 과연 합당할지, 그러니까 이걸 시행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안 그래도 지금 남녀 갈라치기가 굉장히 심하게 갈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형 탈모, 즉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만 어떻게 보면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을 늘려가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또 갈라치기의 일환이 됩니다.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자꾸 저쪽에서는 우리 이준석 대표한테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갈라치기예요. 이거는 아마 상당히 그런 문제에는 말이 많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어떤 치료를 정말 받아야 할 때 의사는 이 약을 쓰고 싶어요. 이 약을 쓰면 굉장히 호전이 많이 되고, 그리고 예후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쓰려고 하면 걸립니다. 어디에 걸리냐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걸려요. 굳이 이 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냐? 기능이 비슷한 이 약이 있는데 왜 꼭 이 약을 써야 되냐? 근데 이게 사람이요, 환자들마다 다 신체가 다 다릅니다. 면역력도 다르고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처음부터 타고난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약보다 이 약의 혜택이 높을 수도 있고, 이 약보다 이 약의 혜택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약은 급여를 지급을 해줘. 이 약은 근데 급여를 지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똑같이 쓰고 환자는 똑같이 돈을 내지만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이걸 이제 보험 의료급여 청구를 할 때 보면은 엄청나게 삭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삭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정 못해, 이거 안 줘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탈모는 여자도 일어나는데 남자만 혜택잖아요. 정확하게는 남성형 탈모에 대한 그거를 지원하겠다라는 걸 지시를 한 거고, 남성형 탈모가 여성에게도 일어나긴 하죠, 가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대부분은 남성형 탈모는 남자에게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탈모 치료 받는 데 있어서 이게 그렇게 비용이,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이나 아니면 뉴스를 찾아보시면 나오는 얘기들을 지금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은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부분들을 좀 앞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학병원 병상급의 규모의 요양재활병원에서 원무과에서 한 3년 가까이를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되게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왜 이거에 문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남녀에 대한 갈라치기 형태의 느낌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치면은 또 반대로 남성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이제 월경을 하고 생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복통, 이런 통증이 심해서 갔을 때에 급여 항목을 해주는 거, 이거랑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신체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건. 탈모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있지만 탈모 같은 경우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남성형 탈모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급여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어떤 성별에서의 그런 약간의 좀 갈등 관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건보 재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건보료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필요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도요, 의학사들이 이렇게 몇 명 있는데 물어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이고 이미 미국에서 임상을 다 끝내고 맞춰서 들어온 약인데, 암치료제 같은 그런 약인데 한 달치 처방하면 500만원 이렇게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약들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보험이 아예, 건강보험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이런 약은.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그러니까 심평원이라고 하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약이 적합했느냐 적합하지 않았느냐, 이 처치가 적절한 처치였느냐 아니면 과잉 진료였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우리가 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으로 이만큼 처리를 해줄게 또는 안 해줄 거야
이런 거를 결정하는 기관이 이제 심사평가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하고, 그렇게 심평원이라고 오늘 호칭을 할게요. 근데 이제 심평원에서는, 자기들도 알아요, 사실. 이거는 필요하다. 이 약을 쓰는 게 필요하다.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라는 걸 심평원 사람들도 압니다. 아는데, 왜 안 하느냐? 왜 삭감을 때리고 이렇게 하느냐? 그게 규정집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규정집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약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규정집에 이 약을 쓰면 삭감이다. 이게 아니라 어떤 수치 안에 있는, 그러니까 혈액검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수치 안에 있는 이 환자의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급여 항목으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항목은 A, B, C 이렇게로 한정이 되어 있다. 근데 의사가 D를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D를 처방하면 이거는 병원으로 돈을 안 줍니다. 환자는 뭐 당연히 의료보험 받고 돈을 내고 갔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이 D에 대한 약값을 못 받는 거죠. 50% 정도를 병원이 삭감을 맞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병원은 그때부터 그 50%가 적자가 됩니다. 그럼 이 환자가 다음번에 재진을 오게 되면 D 약을 안 줘요. D 약을 안 주고 A, B, C 중에 줍니다. 효과가 적더라도. 그러면 이 환자한테 장기적인 치료가 오히려 더 필요해지고 그렇게 되면 길게 보면 금전적인 요소로만 봤을 때는 건강보험료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D 약 한번 써서 한 일주일이면 끝날 치료를 A, B를 써가지고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가거나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고칠 수 있는 병이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A, B, C 이런 걸 써서 환자가 호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D를 써야 되잖아요. D를 쓰려면 이제 환자한테, 보호자한테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이 D 약을 썼을 때 처음에 우리 일주일 동안 효과가 좋았다. 그 D를 처방해주고 싶다, 의사가. 나도. 그런데 보호자님, D 약을 쓰게 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걸 삭감을 합니다. 이 약을 못 쓰게 했어요. 정확하게는 쓸 거면 네 돈 주고 사서 써라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보호자는 그러면 환자를 정말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이란다고 한다면 본인이 돈을 내고라도 전액 부담을 하더라도 치료를 받겠죠. 네. 그런데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달 약값이 500만원 하는 약을 주고 치료를 예를 들면 한 1년이라고 잡을게요. 약에 치료하는 데까지 기간을 1년 동안 이 500만원씩 1년이면 6천만원이잖아요. 이걸 약값으로 내면서 이 환자의 기대 생존율이라는 게 몇 퍼센트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선뜻 결정할 수 있는 국민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곳에다가 지금 재정을 쓰겠다는 거예요. 눕히 바르는 약, 먹는 약 처방받으면 낫는다기보다는 이제 빠짐 현상을 멈춰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안 비싸요. 맞아요. 실제로 비싸지 않아요. 이게 탈모 치료가 치료라고 들어가지 않고 질병 코드가 나오긴 하지만 질병으로 보지 않고 이게 비급여, 쉽게 얘기하면 약값을 내 돈 주고 다 주고 사와야 된다는 뜻인데 그 약값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해보면 한 3, 4만원 해요, 한 달에. 네. 근데 이거를 해주겠다 해서, 그러니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싼 값으로 표를 얻어가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정말로 많이 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쓸데없는 거에 급여를 자꾸 늘려주겠다 이런 걸 할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산정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산정특례. 첫 번째로 산정특례라고 하면 산정특례 또는 뭐 희귀성 난치병 이런 것들. 산정특례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정말로 막 죽음과 생사를 오가는 그런 병 또는 뭐 CRPS 같은 뭐 복합통증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살 이렇게 닿기만 해도 칼로 베인 것처럼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막 뭐 거의 막 마약성 진통제 때려 받고 해도 막 죽여달라 너무 아프니까 죽여달라 이런 거죠. 이런 희귀성 난치병 환자분들이랑 암 환자분들에게는 건보가 적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2014년도까지는 그렇게 됐어요. 그 95%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보호자 환자 쪽은 5%만 지급을 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반적인 치료법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암이면 이런 분들은 산정특례 적용이 돼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달에 1,000만원짜리의 치료 비용이 나오면 50만원만 부담을 하면 돼요. 25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옵니다. 전 이거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거에다가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신약이 나왔어요. 이 신약이 나와서 1,500만원, 그러니까 기존에 1,000만원의 치료를
받다가 기존에 1,000만 원짜리 치료라고 하면 뭐 항암 치료랑 그리고 뭐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거를 받다가 신약을 우리가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투약을 해볼까요? 라고 물었을 때 네, 그러면 뭐 효과가 좋다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하실 돈이 500만 원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500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처리 안 해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쓸데없이 탈모 뭐 이런 거에다가 지금 쓰잘데기 없는 돈 쓸 게 아니라 산정특례 환자들이나 희귀난 치병성 환자들에 대한 치료 비용, 적극적 치료 비용 또는 그 진단이나 수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설과 장비를 그 비용으로 도입을 해서 제공을 하는 편이 국민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롭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 두 번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르시는 얘기, 이거 대부분이 모르실 거예요 아마.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다 보면요, 요양병원은 보통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이제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왜냐면 주중에는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찾아뵙고 이러면서 면회하고 주말에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정산하고 가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의료보험의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의료보험의 자격. 저는 이거 이주영 의원님이 꼭 이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회사 다니면은 의료보험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직장 가입자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가입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반 내주고 내가 내 월급에서 반이 차감이 된 채로 월급이 들어오고 해서 직장 가입자로 이제 가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직장 피부양자라는 제도가 그 자격이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명의로 요렇게 그 제가 부양한 부양가족을 이렇게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제가 내는 거랑 똑같이 회사가 반, 제가 반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가입자라는 게 있어요. 지역가입자라는 거는 이제 직장에 속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개인, 예를 들면 그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온전히 본인이 다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고, 이분의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지역 세대원이라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서 이분들, 그러니까 이 지역가입자가 부양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의 형태가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데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아실 필요 없고 제가 오늘 딱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의료보험과 별도로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시거나 어려운 분, 이러거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긴 하지만 의료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료급여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인 가구라고 칠게요. 1인 가구인데 내 한 달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사실 지금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80 몇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한참 못 미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가입하려면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면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한 30 몇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생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급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좋은 제도예요. 의료급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료보험료라고 내는 이 보험료도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어느 정도 낮은지는 저도 너무 오래돼서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치료 비용도 상당히 낮습니다. 급여 항목에 대해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어요. 우리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한 3만 원 정도 나와요, 보통. 동네 병원 가면. 근데 거기서 이제 한 8천 원 정도는 환자가 내고 나머지 한 2만 2천 원 정도는 의료보험에서 내준단 말이에요, 병원으로. 근데 이런 의료급여 환자들은요, 1급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는 완전 진짜 너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3만원 병원비가 나왔다 그럼 한 500원도 안 내요. 2종이다 하면 그보다 조금 사정이 낮지만 그래도 많이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한 1,000원 낼 겁니다. 3만원 중에 우리가 8,000원 낼 때 500원, 1,000원 이렇게 내실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이 최소한의 건강에 대한 삶의 질이라는 거는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거고,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국민들은 동등한
치료의 권한 일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제가 너무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어떤 거냐면, 자, 보호자가 정산을 하러 딱 들어옵니다. 제가 로비 데스크에 앉아 있으면요, 저 앞에 이분은 이제 부모님을 이제 입원을 시켜놓고 연애를 가시기도 하고 안 가시기도 하는데, 주말에 되면 주차장이 만차가 돼서 막 빽빽하게 막 여기저기 막 병원이 엄청 넓으니까 갓길에 주차 엄청 해놓거든요. 데스크 앞에 엄청난 굉음과 함께 팡팡팡 하면서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어떤 차가 섰냐면, 그때 당시에 포르쉐 911 터보라는 그 포르쉐사에서 나오는 3억 조금 넘어가는 차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병원비 정산을 하시려고 해요. 근데 이제 병원비 정산 하려고 보면, 이게 병원비 정산 하려고 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뭐 홍길동입니다. 그러면 홍길동 혹시 생년월일 몇 번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면 몇 년 몇 월생입니다. 딱 쳐보면요, 이분이 자기 부모님을 그러니까 홍길동이 자기 부모님인데 부모님 병원비 정산하러 왔는데 한 달 입원비 따다다다다다 해갖고 나오는 게 26만 원 막 이래요. 뭐지? 내가 사람을 잘못 클릭했나? 다른 사람 클릭했나? 하고, 왜냐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한 100, 작게 나와도 6인실, 다인실, 제일 다인실을 써도 130만 원 정도, 그리고 간병비 150만 원 정도 해서 보통 한 300 정도씩 매월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20 몇만 원 나온 거예요. 간병비만 한 150만 원 나오고. 그래서 아니 뭐지? 이러고 봤더니 의료보험 형태의 그 보호 1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부양자거든요.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양자거든요, 자식이니까. 근데 3억짜리 차를 타고 와서 보호 1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그런 케이스가 뭐 한두 분 정도 있다라고 하면 제가 뭐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제가 다녔던 병원이 병상이 그때 당시에 547개였어요, 병상 수가. 근데 그 중에서 주말에 보통 수납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보통 주중에는 회사 다니고 뭐하고 힘드니까 주말에 면회 겸 이제 정산하러 오시는 겸 하거든요. 정산하러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다 그러면 한 20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는 차는 3억짜리 타고 다니는데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인들에 대한 의료, 간병인 분들 중에 국적이 우리나라 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조선족 분들도 있고요, 간병인 분들이. 중국인도 있고요. 한국인은 거의 없어요. 보통 조선족이나 중국인이에요. 근데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잖아요. 조선족은 근데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빌립니다. 네, 간병인이 매번 오던, 예를 들어서 뭐 조슈아 씨였다라고 하면 매번 자주 보이던 조슈아 씨는 조선인족이라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다른 아줌마가 와서 되게 자기가 조슈아다 하면서 진료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그분이 아닌데. 그래서 뭐 혹시 신분증이나 이런 거 있으시냐 그랬더니 막 승질내요. 막 그러면 나가 조슈아인데 왜 내가 나한테 막 자꾸 이래요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막. 근데 이제 자기 계속 맞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요즘이야 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의무화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엄청 이게 깐깐하게 바뀐 거지만, 만약에 사실 계속 그렇게 진료를 받으시면은 몰라요. 진짜 언젠가는 나중에 저 사람이 진짜 조선족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진짜 조슈아 씨가 진료를 받으려고 왔는데 얼굴이 다른 거야. 아니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신분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신분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조슈아 씨 그때 그 사람은 누구지?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가 이거예요. 바로 의료보험의 부정수급을 좀 막아야 됩니다. 항상 제가 성남시의원 출마할 때도 그랬죠. 본질을 모른다고.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현업을 뛰어보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즉 민생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산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아줌마들이 몰라요. 지금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급한지 똥오줌 못 가리는 거예요, 지금. 자, 보면은 이게 탈모약을 급여로 지급을 해주겠다. 청년들이 좋아할까요? 지금 18세에서 34세까지인가의 인원에 한정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급여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만 18세죠. 그러니까 성인 남자예요. 그러니까 34살까지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해주겠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돈 3만 원이 없어가지고, 와, 이거 이렇게 급여 이렇게 혜택해준다 그러면은 난 탈모인인데, 와, 이재명 짱! 막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러거든요, 절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전당대회 돌아보니까. 포퓰리즘 같지 않은 포퓰리즘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은, 당장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혹할 만한 뭐, 거짓되고 막 불가능한 이런 공약들 막 때려붙는 걸 포퓰리즘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그렇게 많은 표를 얻지도 못해요, 이거는. 돈 3만 원이 없어가지고 34살짜리 청년이, 뭐 24살짜리 청년이, 그리고 군대가 있을 20대 초반 때는 군대가 있으면 어차피 빠박이고 어차피 탈모인데, 그잖아요. 그런 사람이 돈 3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급여 항목으로 해주겠다 해서 3만 원 진료 약값 받을 거 5천 원만 내도 되게 생겼으니 아싸 신난다. 한 달에 3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5천 원 아껴지는 거죠. 한 달에 2만 5천 원씩 아껴진다. 아싸 신난다. 이재명 짱이다. 이러겠냐고요. 안 그런다니까. 이거 완전 지금 정신 잘못. 이거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 시급한 거는요, 의료보험 부정수급이에요. 부정수급. 이거 한번 제가 떼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 그래서 우리 또 이재용 의원께서 소아과 전문의시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안철수 의원도 사실 실무를 띄고 진료를 보던 의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실무를 띄워보고 진료를 현장에서 가장 오래 봤던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니까 이재용 의원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급여가 일종 보호 이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료급여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전국 모든 그 의료보험 가입자 중에 몇 퍼센트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인 검증을 한 번씩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검증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국가가 정말 지원해주지 않으면 생명이야 아니면 진료나 병원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난항을 겪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거를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감상으로 그냥 느낌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료 전체 금액에 쌓여있는 재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는 이제 이걸 그 책임준비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급하기 위해서 모아둔 적립금을 책임준비금에 한 5% 정도는 다 얘네가 해먹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그 중에 과연 그 5%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실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냐, 전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법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네. 저희가 예전에도 시의원 출마할 때도 공약 때 계속 얘기했지만, 세금 정말 쓸데없는 데 많이 쓰잖아요. 우리 시가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가 병원도요. 제가 이제 있었던 곳은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호스피스 병동도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되게 마음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임종을 얼마 안 앞두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호스피스 병동은 되게 조용해요.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분위기도 되게 뭐랄까 약간 엄숙하고 약간 그래요. 병동 분위기가. 이제 가끔 이제 그쪽에 이제 서류 전달하거나 이럴 일이 있어서 가면 한 분이 임종하셨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뭐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호자가 사망진단서 발급 받으러 오면서 사망진단서는 이제 담당 주치의가 쓰셨죠. 그게 이제 저희 전산의 EMR이라고 전산 기록이 이렇게 올라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병원에 EMR이 이제 올라옵니다. 사망진단서는 이제 뭐 어떤 뭘로 인해서 어떤 걸로 인해서 돌아가셨다. 그 이분 보호자분이 수납을 하실 때 이제 수납되는 비용들이나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보험회사 청구용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좀 떼어달라든지 이러면 마약성 진통제를 되게 한정적으로 쓴 경우가 있어요. 뭐 다는 아닌데 그건 뭐 이제 제가 의료인이 아니니까 어떤 케이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약성 진통제를 적극적으로 안 썼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했을 건데 몰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뭐 요즘 흔히 문제되는 그 붙이는 패치형 그 뭐죠? 그 패치형 마약? 뭐 아무튼 그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 막 붙이고 다녀갖고 패치 붙이고 다녀갖고 그 문제되는 마약 있잖아요. 파스 형태로 돼갖고 그거, 그런 마약성 진통제를 되게 소극적으로 썼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이제 병원 다니다 보면은 또 이제 야간에 그렇게 임종하시고 하면은
야간에 당직 보는 당직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야간에 근무를 했으니까 낮에는 학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고요합니다, 되게.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랑 또는 병동 간호사들이랑 다 친해지고 막 그래요. 그때 이제 한참 그 당직 선생님이랑 담배 피면서 이렇게 많이 친해졌는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가 실례가 안 되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래. 근데 보통 이렇게 막 거의 임종직전 환자분들이시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할 텐데, 뭐 몰핀이나 뭐 이런 거 좀 마약성 진통제 보통 이렇게 많이 때려 넣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진료비 세분의1에서 떼가실 때 보니까 뭐 마약성 진통제를 거의 일주일에 뭐 한 2번 3번 정도밖에 안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어두운 표정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신 게, 보호자들이 원치 않았대요. 왜냐면 어차피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몰핀뿐만이 아니라 그런 마약성 진통제의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투약을 했을 때 이거는 급여에서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다 라고 하는 규정들, 이런 것들이 심평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비싸요, 되게 마약성 진통제가.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넘기시기 힘들 것 같다, 약간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보호자들이 쓰기가 좀 꺼려지는 거죠. 네, 이게 뭐 주사기 한 번 투약하는데 막 40만원 막 이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거는 뭐 마약성 진통제를 하나가 아니라 몰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계열의 약이라도, 마약성 진통제라도 여러 개를 써서라도, 어차피 가망이 없으시더라도 국가에서 그냥 건강보험료로 적용을 해줘서 이런 건 좀 통증을 최대한 없이 편하게 가시게끔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정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어떤 질병일 때, 그리고 활력징후도 보고 예후도 보고 생존율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진짜 좀 의료보험 문제가 좀 이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의료보험료를 좀 싸게 내느냐, 의료보험료가 저렴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데 올바른 목적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저는 아낌없이까지는 아니지만, 네, 납득하면서 낼 수는 있겠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 냈던 의료보험료, 마지막으로 냈던 의료보험료가 한 30몇만 원 정도 됐어요, 한 달에. 제가 30몇만 원, 나머지 30몇만 원 또 회사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호 1종, 보호 2종, 가라 의료 급여자들한테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요즘. 심평원의 기준은 되게 너무 구식이 낡았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쉽게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교통사고 나면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손해보험사, 사기업이잖아요. 삼성화재가 됐든 KB손보가 됐든 DB손보가 됐든 어쨌든 사설기업이잖아요. 얘네가 지급해야 되는 지급보험금을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요. 되게 웃긴 얘기죠, 사실은. 네, 왜 지들 돈이 아닌데 지들이 심사를 해.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그거였어요. 처음에 보험사의 보상 직원이랑 병원 담당 주치의랑 짬짬이 해먹어가지고 나이로 환자 만들고 이런 거 방지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명분으로 국가에서 이제 이거 심사 우리가 하겠다라고 갖고 간 건데,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막말로, 아니 짬짬이를 해서 먹도 안 먹도 그게 지들 돈이냐고. 보험회사 돈이잖아요, 보험회사 돈. 그걸 왜 지들이 신경을 써?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도 그래서 심평원이 자동차 보험 사고에 대한 의료보험 심사평가를 하고 있고, 더 웃긴 거는, 예전에 막 우리가 사고 나면은 막 한방병원 가라, 막 한의원 가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가서 한약 찍고 한약으로 막. 왜냐면 병원비는요, 여러분들 뭐 교통사고 당해서 피해를 받으시면요, 내가 피해를 본 치료 비용들이 있죠. 치료 횟수, 치료 비용,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후에 보험사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합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가시면 가실수록 이 한도 안에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일찍 120만원에 합의하시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교통사고 여기서 당해보신 분들이 있어서 병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다 완전 구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알맹이가 빠진 팩트예요. 알맹이가 빠진 팩트고,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조만간 영상으로 한번 만들 거예요. 제가 왜냐면 최근에 교통사고가 제가 나가지고 저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
관련돼가지고 제가 좀 영상을 남길 거라 그건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이게 그쪽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옛날에는 그래서 한방병 가고 한의원 가고 이러면은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한의원에서 약재 한 번 지으면 막 40만원, 한 달 2주치에 40만원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의원 가서 보약 좀 지어주세요 한 다음에 한 달치 지어주세요 하고 카드를 이렇게 주면 한 40만원 이렇게 30만원 40만원 하죠. 근데 그게 한 달치에 30만원이면 실제로 이 약의 약값은 60만원이에요. 의료보험에서 30만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는 의료보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딱 때려 박아서 그 누군가가 100% 과실로 여러분들이 한의원을 갔어요. 한의원을 가잖아요. 예전에는요, 침 놓고 뜸 놓고 물리치료하고 전기자극 치료하고 약제까지 지어줘서 한 번 갔다 오면 80만원, 진짜 많이 나오면 100만원씩 나오고 됐어요. 1회 통원하는데. 그리고 이따 2주 있다가 또 병원을 가면 그때 또 1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때 그랬냐면, 심평원에 한방에 대한,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이거 그 의료 비용을 삭감하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 가지 자격을 갖고 계신 여러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인데, 심평원의 구조가 일단 의무기록사도 있고요.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이라고 하는 그 환자의 CT 촬영 사진, 엑스레이 사진, 아니면 그걸 본 영상학과 전문의의 소견이라든지 이런 기록들 있죠. 이런 걸 이제 의무기록지라고 해요. 아니면 이제 랩이라고 해서 그 피 뽑고 소변 검사하고 한 그 결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무기록인데, 의무기록을 볼 줄 아는 의무기록사가 있고요. 심평원 안에 의무기록사가 있고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있어요. 그렇게 집합들이 있으니 어떤 질환에서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약은 굳이 불필요한지 이런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그때 당시에 무조건 교통사고 당하면 뒷목 잡고 한방병원 가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한의사가 없어요. 한의사가. 그러니까 한방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치료가 적절했는지, 예를 들어서 녹용, 감초 이런 게 들어갔다, 약에. 이거 너 어떻게 알아? 의사랑 간호사랑 의무기록사가 이걸 어떻게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삭감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언제였냐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병원 이름을 딱 밝힐 수는 없고, 왜냐면 그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는, 아직까지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곳이라. 한방병원 중에 되게 큰 병원 있죠. 우리나라 중에. 지읒치읒 한방병원이라고. 이 한방병원이 국내에 영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걸로 그 한방병원이 들어오면서, 심평원에서의 터치를 일체 안 받습니다. 왜? 심평원에 한의학 전문의가 없으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사고 나면 뒷목 잡고 무조건 한방병원 가라, 추나요법 받고 뭐하고 하면 한 번 가면 통원하면 약값까지 포함해서 100만원 나온다. 바로 보험사가 한 3일 있다 전화 와요. 합의 보자. 왜냐면 이거 3번이면 300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지읒치읒 한방병원이 그때 한 수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정말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커졌어요. 전국 규모가 됐어요. 네, 어딘지 아실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근데 확실히 딱 플레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읒치읒 한방병원, 네,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그때 교통사고 환자들로 돈을 이빠이 땡기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안 통하는 게, 지금은 심평원에 한의학 전문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심평원에서 채용하고 뭐하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은 합의금 노리고 다니는 친구들 한방병원 안 갑니다.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네, 근데 고충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본인들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짜여진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규정집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근데 그 규정집을 바꿔야 되는 게 일단 우선이죠. 그 규정집을 바꿔야 되는 게 우선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뭔 뻘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보면, 18세에서 34세의 남성형 탈모 환자들에게 급여 혜택을 주겠다. 이거는 이거는 정책 자체에도 오류와 모순이 굉장히 많지만, 정말 심평원이라는 기관을 이 정부의 대통령이 몰라서 그런 거고, 심평원이라는 기관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심평원이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를 알고 저렇게 정책을 낸 거면 더 나쁜 놈이고요. 모르니까 저럴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부터 조금 저는 대통령이
심각한 수준의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걸로 표를 막 받을 수 있다. 막 예를 들어서 막 젊은 30대, 20대 청년들이 엄청나게 대폭적인, 전폭적인 막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 분께서 원래 그거에 능하신 분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좋지도 않단 말이에요. 별 효과가 없어요. 저거 했다고 해서 20, 30대 남자들이 그렇게 환호 안 해요. 오히려 20, 30대 여자들, 30, 40대 여자들만 더 지금 성차별하는 거냐. 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뿐이지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본인 정책, 본인의 그 1년차 정권 지났잖아요. 이제 2년차 접어들면서 본인 정권에 유지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되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그냥 막 다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저거는 오히려 민주당 권리당원들한테도 오히려 민주당 권리당원 20, 30세들한테도 별로 먹히지 않을 전략이다. 네,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제발 건강보험료는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고무 튜브 하나가 없어갖고 수술을 못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튜브 하나에 막 300만원, 400만원 이런 튜브 이거 하나 보험 처리를 못해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부정수급, 부정납부 이런 게 없느냐 이런 거를 조금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검증할 시나리오의 법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우리 이재용 의원께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시스템이 병원에서 어떤 약을 딱 처방을 해요. 그러니까 A, B, C, D라고 아까 했죠. A, B, C를 이 지금 환자의 랩 상태, 그러니까 컨디션을 봤을 때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를 뭐 이것저것 봤을 때 이 환자한테 A, B, C 약을 쓰는 건 허용. 근데 D를 쓰면은 삭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의사가 D를 처방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환자는 수납하러 가갖고 당연히 의사가 처방한 거니까 의료보험 적용을 해서 그 금액만큼 지불을 하고 가겠죠. 환자는. 근데 그게 한 달 있다가 심평원에서 이제 원무과로 이제 공문이 옵니다. 전체 한 달 동안 청구했던 전체 내역에 삭감 항목들 쫙 이렇게 끄어가지고 와요. 끄어서 총 토탈 병원에서 니네가 청구를 82억 7,800만원 청구했는데 이것 까고 저거 까고 이건 기준이 안 맞아서 까고 저건 안 맞아서 까고 이렇게 까고 하고 보면은 77억 4천만원 밖에 못 준다. 그러면 아까 8억 82억이었잖아요. 그럼 8억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의 경영진들은 기획조정부부터 시작해서 싹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합니다. 어느 과에서 어느 병동 어느 과에서 어떤 의사가 가장 많이 삭감 항목 될 만한 처방을 내렸느냐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 그 의료과의 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용 의원께서는 소아과 출신이니까 소아과장이 있다라고 하면 소아과장이 예를 들어서 그 한 달 8억 손실 중에 6억의 손실이 다 여기서 나왔다. 의사가 되게 뭐랄까 온정주의와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참된 환자를 위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삭감이 될 약인 거를 알면서도 처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불려갑니다. 의료과장이. 그리고 의료과장이 기획조정실에서 엄청 털리겠죠. 너는 진급이 앞으로 안 될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털리겠죠. 그리고 내려오면 누구를 깔까요? 담당 의사 까는 거예요. 담당 전문의 까는 겁니다. 그럼 담당 주치의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손이 떨려가지고 그 D라는 약을 꼭 써야 되는 상황인데 쓰겠어요? 손이 떨려서? 못 써요. 네. 내 뭐가 날아갈 판인데. 요즘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 분들 많아요. 제가 아까 당직 의사 선생님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이 얘기하기 전에 그럼 잠깐 댓글 읽고 가겠습니다.